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12월 소비 심리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가장 크게 위축된 걸로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 탓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보셨는데요. 예. 아무래도 지금의 이제 소비자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이게 통계에 잡혔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이 소비자 동향 조사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소비자 동향 지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게 한 15개 정도가 되는데 6개 지표를 따로 뽑아서 발표하는 것이 소비자 심리 지수라고 있거든요. 이게 88.4가 조사가 됐는데 이 소비자 그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을 기준으로 봅니다. 장기 평균 봤을 때 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높다. 그러면은 심리 지수가 괜찮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100보다 낮다 이러면은 이제 비관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88.4가 나왔는데 이게 11월보다 무려 포인트가 12.3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폭이 금융위기 때 있었던 그 폭과 거의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 12.6포인트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지수가 완전히 그냥 꽝꽝 얼어붙었던 거죠. 그때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12.3포인트가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해버렸는데 예. 그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는 소비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이 6개 지표 중에서 지금 크게 떨어졌던 것이 현재 경기 판단하고요. 향후 경기 판단 이 두 가지가 무려 18포인트나 떨어졌거든요. 네. 그 뜻은 뭐냐면 이제는 지금의 경기와 향후의 경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런 이유를 본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출이 둔화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요 요인이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만 더 이제는 붙이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동안 제 정부가 재정 준칙이라는 이름 하에 굉장히 재정 지출을 줄여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가족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아빠가 그냥 무조건 아끼자. 지금 너무 빚이 많으니까 지금 무조건 아끼자. 허리띠 네. 졸라매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뭔가 돈을 잘 벌어오면 모르겠는데 수출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아빠가 더 돈을 못 벌어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는 불안한 정치적 불안실성까지 더 높아지다 보니까 가족 자체가 가족 구성원들이 돈 쓰겠어요? 못 쓰죠. 이거는 경기도 안 좋고 뭐 돈도 못 벌어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아끼자고 계속 얘기하니까 예.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안 쓰게 되고 가족 구성원들이 그냥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네. 돈을 안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수가 안 돌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장률도 둔화될 수밖에 없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소비자의 이제 심리가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정말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다는 게 정말 네. 체감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지난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금리 수준 전망 지수가 오히려 올랐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 금리 전망 지수인데 사실상 이제 필드에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생각해 보시죠. 지금 금리가 인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대출 금리 보면은 전혀 내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은행에서 금리 자체를 내리진 않았었습니다. 이제 기준금리는 내려가더라도요. 일단 시장금리 자체가 안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담대 이제 은행의 구조를 본다 그러면 보통 은행들이 책정하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본다 그러면 코픽스 금리라든지 아니 은행채 금리를 추종하는 금리인데 아무튼간에 이 기준금리에 이제 가상금리를 붙이게 되고 뭐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될 우대금리를 제외해서 이게 최종 이제 주담대 금리, 은행 금리가 이제 잡히게 되는데 근데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총량 규제를 했습니다. 정부가 압박도 했고요.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가상금리를 굉장히 높였거든요. 우대금리를 오히려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담대 받으러 가면 대출 금리가 높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 전망 지수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그럼 내년 그러면 내가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내년에 어떻게 될까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총량 규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내년 1월 1일부터 풀립니다. 은행들도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총량 규제 풀려서 대출은 나올 거예요. 지금 아예 대출이 안 되거든요. 대출 모집인 통해서도 안 되고 지금 현재는. 근데 지금 은행들을 제가 모니터링 해봤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대출 모집인 통해서 대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금리는 현재 금리 굉장히 높은데 이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높은 상태로
대출은 좀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도는 이렇게 이제는 은행 대출 금리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는 궁금한 것들이 이제는 아파트에 대한 뭐 전망 지수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차차 좀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이렇게 뭐 금리 시장 아니면 은행들의 이제 대출 상품들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둔화하는 소비 심리가 이 실물 경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 보니까 내년 1월쯤에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 하는 전망도 나오거든요. 네. 이게 정책적 불확실성만 없으면 사실 금리 인하 시기가 맞기 때문에 예. 인하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근데 지금 뭐 금리 인하해야 될 이유는 많습니다. 뭐 경기 둔화하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실상 이제 통화량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금리를 내려서 통화량을 푸는 정책 분명히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기준금리 추이가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4.5% 우리가 3%입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1.5%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내년도 미국에서 4번 금리 인하를 2번 금리 인하로 수정을 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속도가 둔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내려주면 모르겠는데 미국이 이제 덜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만 내릴 수가 없어요. 우리만 내린다 그러면 환율이 또 요동칠 겁니다. 지금 네. 1,45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진짜 시장에서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는 최악으로 생각하는 환율이 만약에 1,500원 선까지 가면은요, 진짜 상상이 싫거든요. 그 정도로 이 금리 격차가 더 이상 벌어지면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쉽게 그 금통위원들이 또 하느니 금리를 뭐 내릴 수 있을까라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경기 상황만 보면은 금리를 내려주는 거 분명히 맞거든요. 너무 지금 심리가 위축돼 있고 경기 둔화 상태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딜레마에 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상황 볼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좀 우려스러운 점이 이번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가 됐는데 2.9%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전월 대비해서 0.1%포인트 정도 이제는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1년 동안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하는 건데 이제 오히려 금리가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높아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사실상 그럼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도 걸려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우리 경제가 이제 불확실성을 걷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도 해볼게요. 대출 규제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도 네. 정말 큰 상황인데 앞서 아파트 얘기 차차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정말 부동산 시장이 저는 내년도에는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상저하고가 될 것 같아요. 상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통계로도 잡힙니다. 그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나왔는데 이게 103 기록했거든요. 이게 11월 109보다 보면은요 6포인트나 이제 하락을 했는데 물론 100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불확실성이 커졌다라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 이유가 첫 번째가 이제 매매 자체 가격이 좀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는 사실 아파트 시장이 이번 주택 시장이 좀 어려울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뭐 계엄 사태라든지 탄핵 전국까지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켜보자예요. 지금 이제 완전 관망세입니다. 그래서 매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가겠다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거래가 지금 꽁꽁 얼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본다 그러면 뭐 정말로 뭐 9월달, 7월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뭐 8천 건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뭐 2천 건도 안 되거든요. 지금 11월달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그 정도로 거래 자체가 이제는 감소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매매 가격이 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저하고 한마디로 상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외곽부터 지금 하락 추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거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매물이 나와도 낮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주택가격 전망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주산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통계가 나왔는데 서울이 1.7%, 수도권이 0.8% 오를 거야라고 봅니다. 이거는 내년도예요. 1년치를 총했을 때 본 거고 전국은 0.5% 하락할 거라 보고 있고 지방이 1.4% 내려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0.5% 하락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이 통계를 본다 그러면 하반기에가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 1년치를 봤을 때 저 정도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좀 이제 관망세가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이 기회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갈아타야 되고 지금 내 집 마련해야 하는 적기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게 다 이 계엄 탄핵 사태 전국이잖아요. 네. 이전 탄핵 전국을 좀 고려하면 네. 정말 지금이 기회입니까? 이게 과거 박근혜 정부 때라든지 아니면 예. 그때 과거사를 본다 그러면 똑같았어요. 관망세로 가다가 네. 사실상 그 이후에 사실상 좋은 흐름을 이어간 건 맞습니다. 근데 이어갔던 이유는요. 그 당시에 거시 경제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부 환경이 완전 다르죠. 트럼프 예. 2기 행정부 들어오죠. 환율 굉장히 급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좀 다를 수도 있다. 지금 이제 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서울 부동산 시장은 계속 우상향했던 그래프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부 때는 하락하다가요. 다시 끝난 다음에 이제 상승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다시 한번 상승하는 구간으로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거시 환경 아니면은 대외 변수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 수혜를 입으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호황을 또 맞이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환율 안 좋죠. 불안하죠.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2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 또 불확실성이 커졌죠. 대외 변수가 똑같지 않다 보니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갈아타기 하셨는데요. 이제 갈아타기는 나도 팔려야지만 또 갈아타거든요. 내 집이 안 팔립니다. 일단 네. 거래가 실종돼 갖고 내가 뭐 팔려야 갈아를 탈 텐데 사실상 갈아타기는 좀 힘든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항상 이런 시장은 어떤 분들이 또 돈을 버느냐?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시겠지만 임의 경례가 엄청 쏟아지고 있거든요. 임의 경례는 내가 이제 대출 받았는데 은행에 대출금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은행들이 그냥 경매에 붙여버리거든요. 임의 경례 건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사실 이렇게 줍줍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경매 물건이 나오면 돈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좋은 물건을 또 인수하게 되거든요. 여윳돈 있는 분들. 예, 여윳돈 있으신 분들. 그래서 항상 이런 시기 때 이런 분들이 또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서민들은 사실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네. 또 금융 정책, 부동산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또 신중한 의사 결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죠. 전망하세요? 지금 이제는 현 정부가 추진했던 것이 이제 140만 원 이상의 이제는 공급 물량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기 재정비, 재건축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뭐 GTX라든지 교통망 통제가 있는데 호재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또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우려하는 게 그러면 일기 신도시 사시는 분들 이게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밀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게 그러면 취소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취소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표가 있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에 예. 이게 사실상 계속 지속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는 다양하게 이제는 하지만 요거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린벨트 푼다는 것은 워낙 야당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뭘 하고 있느냐? 관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관망세가 더더욱 커지는 장세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팎으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부의 전국 상황부터 얼른 좀 해결이 되면 좋겠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제읽기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